지금 남한으로 망명 중입니다. 호의를 부탁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새벽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외곽에 위치한 공군 제57항공 여단의 경납고는 고요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아직 막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소장은 이미 경납고 안에서 자신의 전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16년째 이 하늘을 날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고 당에 대한 충성심과 뛰어난 비행 실력으로 여단 내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미그 29 전투기의 기체를 따라 걸으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날개 아래 미사일 장착 상태를 확인하고 연료 주입구를 살피고 랜딩 기어의 유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고 16년 동안 수천 번 반복해온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밖에서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보초병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조종석 사다리에 올라 캐노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기판의 붉은 조명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조종관과 스로틀 레버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종석에 앉아 익숙한 그 자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기는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였고 동시에 이제는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민혁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훈련에 참가하고 저녁에는 평양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아내 영희와 딸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올해 8살이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매일 자신이 배운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영희는 평양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그녀는 언제나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성실한 의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영희가 병원에서 고위 간부의 비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 간부는 일반 인민들은 구할 수 없는 수입 약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고 있었고 영희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간부는 영희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동무, 오늘 본 것은 있는 게 좋을 거요. 동무 가족을 위해서 말이요. 영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거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보이부 요원 2명이 병원으로 찾아왔고 영희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영희가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혁의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조종석에서 내려와 경납고 구석의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대동강 유원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고 수진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영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데려간대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보이부에서 통보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를 특별한 교양기관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 교육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민혁은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질로 잡히는 것이었고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너머 휴전선 남쪽에는 자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곳이고 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인질로 잡히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 자유란 단어는 아직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하늘을 날기 위해 훈련받았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맹세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고 탈북이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다시 들어서자 당직 사병이 민혁을 발견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자동무,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오늘 훈련이 있어서 미리 점검하러 왔네. 역시 소자동무는 모범적이십니다. 사병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이 젊은 사병이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배신자라고 욕할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민혁은 경납고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16년 동안 그의 삶이었던 이곳을 그는 곧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다른 조종사들이 하나둘 경납고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혁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민혁도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혁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는지를요. 해가 떠오를 무렵 훈련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단독 훈련 비행이었고 민혁은 홀로동에 상공을 비행하며 전술 기동을 연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계획을 받아든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고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비행복을 입으며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수진이의 사진과 영희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보를 믿어요. 민혁은 편지를 가슴 가까이 넣고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날 밤 민혁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기지를 나섰습니다. 영희가 오후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민혁은 직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영희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빨리 집에 와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평양행 군용 차량에 몸을 싣고 가는 동안 민혁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이부에서 또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영희를 다시 신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원 조사를 시작한 것일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거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민혁에게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민혁은 중구역의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자신의 집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국가보위성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평소 같았으면 수진이가 현관으로 달려와 아버지를 반겼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애? 수진아? 민혁이 안쪽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입을 막고 울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펼쳐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혁이 다가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희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의 서류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끝까지 읽었을 때는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수진 학생을 평양특별교양기관 제3분소로 선발 배치함. 2024년 11월 20일 오전까지 개인 소지품을 준비하여 대기할 것. 민혁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수진이를 내일 아침까지 데려간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데려간대요. 우리 딸을 빼앗아 간대요. 민혁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다시 울기 시작했고 민혁은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교양기관이란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그곳의 실체를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에 의심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격리시켜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었고 사실상 인질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소? 방에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영희를 부엌 의자에 앉히고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몇 걸음이 평생 걸어온 길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그제야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저 어디 가요? 누가 그러던? 엄마가 짐 싸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 가는지 안 가르쳐줘요. 민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인질로 잡힌다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진실을 봤기 때문에 너를 데려가서 우리 가족을 통제하려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아빠가 약속할게. 너를 꼭 지킬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몸이 아버지의 품에 폭 안겼고 아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수진이는 아버지의 군복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 나쁜 짓 안 했는데 왜요? 우리 딸은 나쁜 짓 안 했어. 수진이는 착한 아이야. 그럼 왜 저를 데려가요? 민혁은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이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자장가였고 아이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는 울다 지쳐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딸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혁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평양의 드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손바닥으로 창문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희가 뒤에서 다가와 민혁의 등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영희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한 그의 가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요. 영희, 내 말 잘 들으시오. 네, 여보. 민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우리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요. 영희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결심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고 무언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틀어졌을 때 아내가 연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나를 믿어주시오. 영희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소. 그럼 안 돼요.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민혁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수진이를 잃을 수 없소. 그것이 더 중요하오. 그날 밤 영희는 작은 종이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여보를 믿어요. 그녀는 그 종이를 남편에게 건넸고 민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혁은 다시 딸의 방에 들어가 수진이의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곰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꼭 지킬게. 조금만 기다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는 저 하늘을 날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을 넘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배신이라 불린다 해도, 설령 그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 해도 그는 날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딸의 곁에 누워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혁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길, 민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트럭 뒤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들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지만 오늘 아침 민혁에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트럭이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초병이 민혁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례를 올렸고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민혁은 트럭에서 내려 경납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것이었고 아직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막사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당직 사병이 놀란 표정으로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소자동무,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오늘 훈련이 있어서 미리 점검하러 왔네. 역시 소자동무는 모범적이십니다. 제가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자네는 일이나 계속하게. 사병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혁은 경납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정렬되어 있었고 그중 3번째 자리에 그의 미그-29가 서 있었습니다. 기체번호 217번, 그가 지난 8년 동안 조종해온 전투기였습니다. 민혁은 전투기 앞에 서서 천천히 기체를 살폈습니다. 회색과 녹색이 섞인 위장 도색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날개 아래 장착된 미사일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한 바퀴 돌며 랜딩 기어를 확인하고 연료 주입구를 살피고 공기 흡입구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 이 전투기는 그를 자유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조종사들이 하나둘 경납고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혁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군, 민혁 동무. 김소자가 다가와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민혁과 같은 해에 입대한 동기였고 지난 16년 동안 함께 하늘을 날아온 친구였습니다. 오늘 훈련이 있어서 말이네. 단독 비행이지? 자네는 늘 꼼꼼하니까 걱정은 없겠어. 김소자는 웃으며 자신의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16년 동안 함께한 전우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혁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브리핑실에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비행대장이 들어오자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은 오늘의 훈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독 훈련 비행이 2건 있다. 강민혁 소자는 동해 상공에서 전술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비행 시간은 1시간 30분, 훈련 공역은 청진 동쪽 50km 해상이다. 민혁은 비행 계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좌표와 고도, 비행 경로를 눈으로 훑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휴전선을 넘어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강소자, 이해했나? 예, 동무대장. 이해했습니다. 좋아. 출격 시간은 오전 6시다. 기상 상태는 양호하고 시정도 좋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각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장비실로 가서 비행복을 꺼냈습니다. 주황색 비행복은 수없이 입어온 것이었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비행복을 입으며 호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영희에게서 받은 편지와 수진이의 사진이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보를 믿어요. 영희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다시 접어 심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대동강 유원지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강소자 준비됐나? 정비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네. 오늘 기체 상태 최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완전 점검 끝냈습니다. 고맙네. 민혁은 헬멧을 집어들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나서자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고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비행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미그 29 앞에 도착하자 정비팀장이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자동무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연료 만재, 무장 정상, 모든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수고했네. 민혁은 사다리에 올라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자 익숙한 계기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도계, 속도계, 연료 게이지, 무기 시스템 표시 등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올라와 민혁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헬멧 연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소자동무.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고맙네. 정비병이 내려가고 캐노피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제 민혁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밀폐된 조종석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렸고 헬멧 속으로 차가운 산소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시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주 전원을 켜고 계기판의 표시등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낮은 굉음과 함께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기체 전체로 퍼져나갔고 민혁의 몸에도 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217편, 이륙허가 준비. 활주로로 이동하시오. 217편 알겠습니다. 민혁은 스로틀을 조금 밀어 전투기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고 경납고를 빠져나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양옆으로 다른 전투기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정비병들이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도착하자 민혁은 전투기를 멈추고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플랩 작동 확인, 방향타 확인, 엔진 출력 확인,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와 사진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고 영희와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탑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217편, 이륙허가, 활주로 사용 가능. 민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17편, 이륙하겠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완전히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유하며 거대한 힘을 뿜어냈고 전투기가 활주로를 따라 빠르게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고 200km, 250km, 300km를 넘어섰습니다. 민혁은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전투기의 기수가 하늘을 향해 들려 올라갔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날고 있었습니다. 지상이 빠르게 멀어졌고 기지가 작아졌고 평양의 건물들이 점점 더 작은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도 1000m, 2000m, 3000m를 지나며 민혁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동해를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예정된 훈련 공역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쪽, 자유를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계기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조국의 영공을 벗어날 것입니다.
이제 곧 그는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7편 예정 공역까지 순조롭게 진행하시오. 217편 알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조종간을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륙 20분 후 민혁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도 8,000m 상공, 민혁의 전투기는 동해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깊고 푸른색이었고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GPS는 그가 예정된 훈련 공역에 거의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손은 조종간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가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보를 믿어요. 영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고 기수가 남쪽을 향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동쪽이 아니라 남쪽 휴전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북한 방공 관제소의 레이더가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훈련 공역을 벗어나 예정이 없는 방향으로 향하는 전투기 한 대가 감지된 것입니다. 관제소 근무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긴급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217편, 217편, 여기는 방공 관제. 당신은 지금 훈련 공역을 벗어나고 있다. 즉시 항로를 수정하라. 반복한다. 즉시 항로를 수정하라.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무전기를 붙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딸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217편 응답하라. 즉시 귀한 명령이다. 소자 동무 들리는가? 관제탑의 목소리는 이제 다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무전기의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껐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갑자기 멈췄고 조종석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스로틀을 완전히 밀었습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포효했고 전투기가 급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고 시속 1200km를 돌파했습니다. 휴전선까지는 약 200km,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북한 방공 관제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제관은 상급 지휘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몇 분 안에 최고 사령부까지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즉시 요격기를 출격시켜 217편을 강제 귀환시키거나 필요하다면 격추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청진 기지에서 2대의 미그 29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투기에 올라탔고 이륙과 동시에 최고 속도로 민혁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기 편대장인 박소자는 무전으로 민혁을 호출했습니다. 강민혁 소자, 여기는 추격 편대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즉시 기수를 돌려 기지로 귀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민혁의 전투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돌진하고 있었고 추격기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마지막 경고다. 귀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동무의 가족을 생각해라. 박소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혁과 같은 여단 소속이었고 함께 훈련받은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앞만 보고 있었고 계기판의 나침반은 정확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상황실에서는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스크린을 보며 외쳤습니다. 북한 전투기 한 대 빠른 속도로 휴전선을 향해 남하 중입니다. 속도 시속 1200km, 고도 8000m. 상황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휘관이 다가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후방에서 북한 전투기 2대 추가 확인. 추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인가 아니면 지휘관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 출격 명령. F-16 2대 즉시 출격. 상황 확인 및 대응 준비. 비상벨이 울렸고 대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로 달려갔습니다. 박중희는 비행복을 입은 채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비상벨 소리에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옆에서 김대위도 함께 달렸습니다. 무슨 상황이야? 북한 전투기가 남하 중이래. 도발인지 뭔지 모르겠어. 또 시작이군. 두 조종사는 각자의 F-16에 올라탔습니다. 정비병들이 재빨리 최종 점검을 마쳤고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중희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제 F-16의 엔진이 힘차게 울렸고 조종석의 첨단 계기들이 빠르게 켜졌습니다. 레드 1, 이륙 준비 완료. 레드 2,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2대의 F-16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엔진이 폭발적인 추력을 만들어냈고 전투기들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륙 후 즉시 북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고 레이더가 북한 전투기들의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레드 편대, 목표물 거리 80km, 휴전선까지 50km 지점에서 조우 예상. 박중희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고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일 수도 있었고 조종사의 실수일 수도 있었고 혹은 망명 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레드 1 시각 확인. 북한 전투기 세대 확인. 김대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중희도 앞을 보았습니다. 멀리 하늘에 3개의 작은 점이 보였고 그것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한 대와 뒤쫓는 2대의 전투기였습니다. 레드 편대, 국제 공통 주파수로 전환. 교신 시도하라. 박중희는 주파수를 돌렸고 국제항공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북한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당신의 의도를 밝히시오. 반복한다. 당신의 의도를 밝히시오. 고요했습니다. 몇 초간 응답이 없었고 박중희는 다시 호출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박중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김대위도 무전기 너머로 놀란 기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탈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드 1 상황실에 보고하겠습니다. 박중희는 즉시 작전 주파수로 전환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레드 편대 망명 의사를 확인했다. 해당 항공기를 호위하여 수원 기지로 유도하라. 북한 추격기의 위협에 대비하라. 박중희는 다시 국제 주파수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항공기, 당신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민혁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어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추격기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미사일 낙온. 경고, 미사일 낙온. 민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쏠 생각이었습니다. 조종석 안의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렸고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뒤쪽에서 추격해오는 2대의 전투기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대가 미사일 조준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민혁의 손이 조종관을 꽉 쥐었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 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강민혁,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지금 즉시 기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발사할 수밖에 없다. 동무, 제발 정신 차려라. 박 소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혁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조국을 배신하는 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는 이미 국제 주파수로 맞춰져 있었고 북한 주파수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사일 발사 경보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고, 미사일 발사. 회피 기동 필요. 민혁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6년간 훈련받은 조종 실력이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밀면서 동시에 스로틀을 줄였습니다. 전투기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굴러떨어지듯 급강하였고 거대한 중력이 민혁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이 검게 변하려는 순간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미사일이 민혁의 전투기가 있던 공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가는 미사일이 보였고 그것은 목표물을 잃고 허공을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민혁은 재빨리 기체를 바로잡고 다시 고도를 높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F-16 편대의 박중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동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고 망명을 시도하는 조종사는 간발의 차이로 그것을 피했습니다. 박중희는 즉시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실, 북한 추격기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망명시도 항공기가 회피 성공했습니다. 레드 편대, 망명 항공기를 보호하라. 북한 추격기를 차단하되 교전은 금지한다. 반복한다. 교전은 금지한다. 박중희는 스로틀을 밀어 가속했습니다. 그의 F-16이 민혁의 미그 29와 북한 추격기 사이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김대위도 반대편에서 접근했고 2대의 한국 전투기가 민혁을 사이에 두고 북한 추격기들을 견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박 소자는 앞쪽에서 한국 전투기 2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휴전선은 이제 불과 30km 앞에 있었고 민혁의 전투기는 그곳을 향해 계속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군과의 교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자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강민혁, 당신이 그 선을 넘으면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영희 동무와 수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을 생각해라.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선을 넘는 순간 북의 남은 가족은 끔찍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할까요? 수진이는 이미 인질로 잡히기로 결정되었고 영희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국제 주파수로 응답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중희가 그 말을 듣고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항공기,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수원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민혁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박중희와 김대위는 민혁의 전투기 양옆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세 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남쪽으로 날아갔고 뒤쪽에서는 북한 추격기 2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박 소장은 무전기를 통해 기지에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추격 편대입니다. 목표를 놓쳤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개입으로 더 이상 추격 불가능합니다. 기지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귀환하라. 이 사건은 최고 지도부에 보고될 것이다. 박 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술을 돌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추격하던 동료 조종사도 그를 따랐습니다. 2대의 북한 전투기가 휴전선 북쪽 하늘에서 선회하며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세 개의 점이 되어 사라지는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GPS 좌표가 변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박중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를 따라 천천히 고도를 낮추십시오. 세 대의 전투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7,000m, 6,000m, 5,000m를 지나며 아래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판, 도로와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분 후 수원 공군기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차량과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혁의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항공기, 여기는 수원기지 관제탑입니다. 활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도를 더 낮추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플랩을 내리고 랜딩 기어를 펼쳤습니다.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바퀴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 접근했고 지상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박중희와 김대위는 양옆에서 민혁을 호위하며 함께 하강했습니다. 세 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활주로를 향해 내려갔고 마침내 민혁의 미그-29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기체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민혁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전투기가 서서히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던 전투기가 점점 느려졌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민혁은 스로틀을 완전히 끄고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종석 안에서는 민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캐노피를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전투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조종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국정원 최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조종석에 폭발물이나 무기가 있습니까?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과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과 영희의 편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 과장은 그 종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보를 믿어요. 최 과장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민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고 검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민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미그 29가 활주로에 서 있었고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조국을 떠나며 타고 온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차량 문이 닫혔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기지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공군 기지의 풍경은 북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납고가 있었고 전투기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북한 기지에서 느껴지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기지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명의 군인이 그의 양옆을 호위했고 최 과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회색 벽과 철제 테이블 그리고 2개의 의자가 전부인 간소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최 과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 한 대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입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제57항공여단 소자입니다.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양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3개월 전 아내는 고위 간부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수입 약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보위부에서 아내를 신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딸을 특별교양기관으로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과장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따님의 나이는 8살입니다. 특별교양기관이 무엇입니까?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 교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질 수용소입니다. 체제에 의심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격리시켜 통제하는 곳입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북한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네. 제가 남쪽으로 오면 나중에라도 가족을 구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은 천천히 무너질 것입니다. 최 과장은 펜을 내려놓고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이 가져온 미그 29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북한 공군의 최신 전투기를 실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 이미 평양에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탈북한 순간 보위부는 즉시 당신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당신이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의 가족이니까요. 민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을 지옥에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 과장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중국 쪽에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가족이 수용소로 가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한다면요. 민혁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발 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소속된 부대의 위치, 전투기 운용 현황, 방공망 배치, 레이더 시스템,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쉬지 않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군사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지의 위치, 조종사들의 훈련 방식, 전투기의 성능과 한계, 무기 시스템의 작동 원리, 방공 관제 절차, 심지어 상급 지휘관들의 성향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민혁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간단한 식사만을 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작은 독방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는 딸과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한 걸까요?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흘째 되는 밤, 민혁은 독방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뺨에 닿았고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자신을 원망했고 자신의 선택을 저주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이었을까요? 가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그는 가족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혁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진이가 추운 수용소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고 영희가 그를 원망하며 돌아서는 꿈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최 과장이 다시 조사실로 민혁을 불렀습니다. 민혁은 초췌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초기 조사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정보망을 통해 계속 추적 중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탈북자 보호시설로 이송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언제쯤 일반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적응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취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신의 경우는 특수하니까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 과장은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그것은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할 답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영희야, 수진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려올게. 어떻게든 반드시. 일주일 후 민혁은 탈북자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건물이었고 그곳에는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50여 명 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북쪽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가족을 떠올렸고 매일 아침 그는 최 과장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탈북자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5층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경비원이 24시간 삼주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감시였지만 민혁은 그것에 대해 불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식이었습니다. 민혁이 배정받은 방은 3층 끝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고 작은 창문으로 밖이 내다보였습니다. 민혁은 짐을 풀지도 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고 도로 위로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곳에 있었지만 민혁에게는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문을 열자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설의 상담사였고 이름은 김 선생이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곳에서 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김미경입니다. 편하게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제 가족 소식을 아십니까?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최 과장님께서 계속 추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민혁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6시입니다. 1층 식당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오전에 한국어 교육, 오후에는 문화 적응 교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이 나가고 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이제 구겨지고 낡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민혁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작은 그룹을 이루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무관심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민혁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판에 놓인 음식은 밥과 국, 반찬 3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지만 민혁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시죠? 옆 테이블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2달 됐습니다. 함경남도 출신입니다. 강민혁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는 민혁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민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희와 수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저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굶주리고 있을까요? 추운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밤새 뒤척였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이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꿈이었고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강사 한 명이 앞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다릅니다. 강사는 칠판에 여러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동무는 친구, 인민반장은 통장, 선전선동원은 홍보 담당자, 이런 식으로 북한 용어와 남한 용어를 비교했습니다. 민혁은 공책에 그것들을 적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여성이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어제 식당에서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가족이 북에 계십니까? 민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이는 그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2 아들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그 고통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딘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드님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민혁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소식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북에 있는 가족에게 희망이 없어집니다.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언젠가 그들을 구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박순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최 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가족의 소식일까요? 강 선생님, 최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제 가족 소식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신 집 주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었다가 철수했다는 정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당신 가족을 연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민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주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원이 계속 추적 중입니다. 만약 당신 가족이 탈출을 시도했다면 중국 쪽에서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민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주했다는 가능성, 그것은 희망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영희가 수진이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다면 그들은 지금 국경지대 어딘가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을 것입니다. 추운 밤에 굶주린 채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 일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박순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견디겠다고, 버티겠다고, 가족을 다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침대에 누워 민혁은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데려올게.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3주가 흘렀습니다. 민혁은 탈북자 보호시설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한국어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문화 적응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이면 방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밤이면 가족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민혁에게 그 일상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시설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바람을 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지만 하늘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혁은 펜스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돌아보니 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커피입니다. 1층 휴게실에 자판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혁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차가움은 녹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응이 좀 되셨어요? 적응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박순이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북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저를 원망할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박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그 아이들은 정말로 엄마를 잃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민혁도 그래야 했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순이가 옥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가를 북에 남겨두고 왔어요.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배우자를요. 우리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저를 원망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무지가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저도 압니다. 그 고통을요. 박순이는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북의 남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고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는다면요. 민혁은 박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요.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제가 살아있는 한 그 희망은 계속될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주황색 빛이 도시를 물들였고 그 빛은 따뜻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녁 먹으러 내려가시죠. 박순이가 먼저 옥상 문을 향해 걸었고 민혁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1층 식당에 내려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박순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오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박순희는 민혁을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탈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2명과 젊은 여성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강민혁 선생님이에요. 3주 전에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민혁이 인사하자 그들도 각자 인사를 했습니다. 김철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이영수는 평안남도 출신이었으며 정미라는 양강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탈북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북에 남겨두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호는 5년 전에 탈북했고 북에 어머니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영수는 3년 전에 탈북했고 형제들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미라는 작년에 탈북했고 남편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이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민혁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 내려앉았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행복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너와 엄마를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아빠는 견딜 거야. 버틸 거야.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혁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탈북 25일째. 오늘 박순희 선생님이 말했다. 버티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영희야, 수진아, 아빠는 너희를 기다린다. 영원히. 민혁은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도 악몽을 꿀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것입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의 봄은 화창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탈북자 보호시설을 나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보조금으로 얻은 방이었고 가구도 없이 텅 비어 있었지만 민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국정원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 3회 국정원 건물의 한 회의실에서 북한 군사 전문가들과 만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훈련 체계, 전투기 운용 방식,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 내부 분위기, 그가 16년 동안 몸으로 익힌 모든 지식이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미그 29는
공군기술연구소에서 철저히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엔진 성능, 레이더 시스템, 무기 체계, 모든 것이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민혁은 그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가 언젠가 북한을 공격하는 데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국정원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혁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녁에 집에 가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겠죠. 원룸에 도착한 민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습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이제 너무 많이 만져져서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이렇게 딸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그는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계속 추적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도 꿈을 꿀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꿈이거나 가족을 잃어버리는 악몽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 과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님, 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무슨 소식입니까? 중국 쪽 정보망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신 아내와 따님이 탈북 브로커를 통해 북중 국경을 넘었습니다. 민혁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는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 가족입니까? 이름과 나이가 일치합니다. 송영희 34세, 강수진 8세. 당신 가족이 맞습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단둥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브로커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지금 한국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릴 것입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니까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민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영희와 수진이가 살아있다니, 탈북에 성공했다니,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혁은 매일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저녁 퇴근 후에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 가족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소식이 있으면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저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민혁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연락이 올까 기대했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연락이 없었다는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달력의 날짜마다 X 표시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표시를 했고 그 X 표시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혁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국정원 회의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후인 8월 어느 오후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선생님. 네, 과장님.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부인과 따님이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민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강 선생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민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까? 오후 2시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탑니다.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9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탈북한 지 9개월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혁은 일어났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면도를 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9개월 동안 많이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영희와 수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민혁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았지만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민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늦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1분도 늦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민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진이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9개월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을 이제 실제 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혁은 입국장 앞에서
최 과장을 만났습니다. 최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입국장 출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혁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국장 전광판에 방콕발 항공편이 도착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뛰었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 과장이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나왔고 관광객들이 나왔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나왔습니다. 민혁은 그들 사이에서 아내와 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민혁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말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딸도 많이 자랐습니다. 9개월 만에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천진함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 민혁이 외쳤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보았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엄마의 손을 놓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넓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딸이 그의 품에 뛰어들었고 민혁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수진아. 아빠도 너를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9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고 9개월 동안 꿈에서만 느꼈던 감촉이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수진이를 안은 채 일어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9개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그들이 견뎌냈던 두려움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당신 믿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할 거라고 믿었어요. 미안해요. 당신들을 혼자 두고 와서 정말 미안해요. 민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탈출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길을 열어줬어요. 영희가 다가와 민혁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에서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보였고 서로의 온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최 과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수없이 봐왔지만 매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 민혁은 딸을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견뎠어. 민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희망이었어요. 추운 밤에도, 배고픈 날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민혁은 다시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함께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최 과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일단 숙소로 가시죠. 부인과 따님께서 피곤하실 겁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수진이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남한이에요? 그래,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건물이 정말 많아요. 불빛도 정말 많고요. 민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신기할까요? 영희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상상만 하던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시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영희와 수진이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혁은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과 밥, 김치와 계란 후라이,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혁은 영희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요. 우리 해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친구들을, 익숙한 삶을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서로를, 가족을, 그리고 희망을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고 악몽이 없는 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세 사람은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남자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9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민혁에게 자유는 전투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